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을 위해 총칼로 또 탱크로 산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혐의로 1997년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전두환 씨가 23년이 흘러 이번에는 죽은 이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또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18 당시 헬기에서 중화기로 무차별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부정했지만 법원은 오늘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먼저 이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재판의 결론은 예상대로 유죄였습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폭동이라고 주장해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정리한 겁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통해서도 전 씨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는 벌금이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해 이미 큰 추징금을 내야 하는 피고인에게는 의미가 없다며 다시는 5.18을 편회하지 못하도록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를 2년 동안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재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그동안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시민군에 대항한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입증되면서 거짓 주장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도 그는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 오히려 말조심하라면서 욕을 했고 법정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때까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 자택 앞에는 아침 6시부터 시위대와 경찰, 취재진 1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들아! 아침 8시 40분쯤 전두환 씨가 경호원과 부인 이순자 씨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와 대문 밖으로 나옵니다. 검은 옷, 검은 중절모에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흰 마스크를 쓴 전 씨. 카메라 불빛이 터지자 인사를 하듯 오른손을 흔듭니다. 시위대를 힐끗 본 뒤 차에 타려다 핏대를 세우며 큰 목소리로 응수합니다. 전두환! 살아남노!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아! 전두환 이놈아! 이완 이놈아! 검정색 승용차에 오른 뒤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4시간 뒤 광주지법에 도착해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전 씨.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 재판을 대하는 태도는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때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자 2차례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전 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을 때 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 고개를 한쪽으로 숙인 채 20여 분쯤 졸다가 잠깐 깼지만 목을 뒤로 젖히고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만 정면을 응시한 채 착잡한 표정을 지었을 뿐 전 씨는 유죄 선고 당시에도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전 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둘러싸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씨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탄 뒤 법원을 떠났고 조금 전인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사필 규정 다행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대체로 반겼습니다. 다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형량은 아쉬워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전두환 씨는 법원을 에워싼 인파 때문에 한동안 법정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계란이나 오물 투척에 대비해 우산까지 펴들고서야 겨우 전 씨를 법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민들한테 사과 안 하니까! 내내 마음 졸였던 5월 단체 회원들은 유죄 판결에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전 씨의 모습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죠. 잘못과 용서를 빌었으면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광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좀 많이 열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광주 학살자인 전두환이 징역 8개월 받고 집행유예 2년 받고 다시 집으로 복귀한다는 생각을. 이번 재판의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일단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는 전 씨가 끼친 해악에 비춰볼 때 크게 부족하다며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그 무게로나 또 국민들,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가했던 그 엄청난 모독으로 놓고 본다면 너무 형량이 아쉽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전 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번 재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며 진실을 말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과연 헬기에서 중화기를 들이대고 사람을 향해 총을 쏜 것이 맞는지 그동안 목격자 증언이나 군 당국의 조사로는 확인됐지만 법원 판결로 그것도 민사보다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재판에서 5.18 헬기 사격이 처음 인정됐다는 데에 오늘 판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 여부. 재판부가 주목한 증거는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쐈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쐈어요. 누가 봐도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탕탕탕 쏜 겁니까? 따다다다 쐈죠, 따다다다. 1989년 고 조비오 신부의 국회 증언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피식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m 정도라 될까 혹은.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소리를 표현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진술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한 헬기가 당시 발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 500MD와 부합한다며 실제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 관련 문서들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위협 이상의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당시 전 씨의 지위, 행위 등을 종합하면 전 씨가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작성했다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한 전 씨 등 계엄군 측의 주장을 형사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헬기 사격은 특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방어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다고 그랬는데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살을 아주 자행한 거죠. 5월 단체 등은 헬기 사격이 사실로 판명난 만큼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초 발포 명령자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전 씨는 오늘 이름과 주민번호가 맞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분명하게 2번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법정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전 씨의 말과 행동을 보면 과연 어디까지가 그의 진짜 모습일까 궁금하다가도 그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뿐 모든 게 진짜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전두환 씨,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님,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995년 내란과 살인, 뇌물죄 등으로 구속되기 직전에도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고 강변한 전두환 씨. 1심 사형,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특별 사면으로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송구하단 말은 했지만 활짝 웃는 그에게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참회를 바랐지만 전 씨에게는 그저 불운 일 뿐이었습니다. 대통령 끝마치니까 뭐 산으로 쫓겨가고 형무소로 쫓겨가고 뭐 이러는 통에 일본은 그냥 고향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운이라고 그럴까.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된 재판. 이번엔 부인 이순자 씨가 궤변으로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직선제 해야 민주주의라고 해서 직선제 해주니까. 2달 뒤 처음으로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 씨. 시민들의 절규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알츠하이머나 독감 같은 이유를 대며 법정에는 나오기 힘들다면서도 골프장에서 목격됐습니다. 광주 학살돼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 명령 내렸어. 내가 지금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당시도 지금도 1,0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낼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지난해 12월 12일엔 군사 쿠데타 주동자들과 버젓이 고급 식당에서 만찬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영부인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 각각께서 임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해. 올해 4월 두 번째 법정에 섰을 때도 반성하지 않냐는 질문에 마이크를 밀어내며 취재진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광주항쟁 40주년인 올해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전두환 씨는 오늘도 사죄의 말은 끝내 남기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사죄하실 겁니까? 헬기 사격 책임 인정하십니까?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8명으로 하루 500명 수준에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주말 검사 수 자체가 줄었던 걸 감안하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옮겼는지 보여주는 수치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 2주 뒤에는 하루 감염자 수가 1,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산의 영남대학교. 서울에서 온 이 학교 음대 강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음대는 물론 경북예고까지 감염이 확산돼 학생과 가족 등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접촉자 통보를 받고 이 사람이 검사를 하니까 확진 상태였던 거죠.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관련 환자는 13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189명이 됐고 부산, 울산, 장구 강습 관련 환자는 148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38명. 지난주 사흘 연속 500명대를 웃돌던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의 비중은 4주 만에 11%에서 19%까지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한 달째 1을 넘어 지금은 1.4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대로라면 하루에 1,000명의 환자 발생도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특히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 3차 유행의 장기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올 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0시부터는 전국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고 수도권은 사우나와 에어로빅 등 특정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이른바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시행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수용할 병상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벌써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지역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이 심각해질 경우 일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치료를 하는 자가치료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의 한 고등학교,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을 나눠 태운 구급차 5대가 대구를 향해 출발합니다. 음악 연습실에서 120명이 확진되는 등 최근 엿새 동안 확진자가 160명을 넘으면서 남은 병상이 거의 없자 젊은 경증 환자들을 대구로 이송시킨 겁니다. 현재는 지금 중증 환자가 들어가거나 수능을 위해 비워놓은 병상 외에 지금 여유 병상은 없는 상태이고, 지난 2월과 3월 신천지발 1차 유행 때 대구의 환자를 부산으로 이송한 적은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서 확진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1,840개로 41%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14%밖에 남지 않았고, 특히 전남과 전북, 경북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벼운 증상 환자와 무증상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도 62%가 가동 중이어서 오늘처럼 400명대의 확진자가 이어진다면 사흘 뒤면 꽉 차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이 더 심각해지면 시설이 아닌 각자의 집에 격리된 채 치료하는 이른바 자가치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자 시설에 격리되기 어려운 12살 이하 어린이가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소아부터 좀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좀 모아서 진행하도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주택 구조는 외국과 달리 확진자가 가족과 아이의 접촉을 안 하기 힘들다며 자가치료를 확대할 경우 세밀한 수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수능을 이제 사흘 앞두고 수험생들의 확진 소식이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최대한 많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가 된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확진된 수험생들은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되는지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세종시의 한 인쇄업체. 4교시 과학탐구 영역 문제지를 담은 상자가 트럭에 실립니다.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두고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된 겁니다. 시험장 준비도 한창인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별도 시험장이 마련됩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현재 확진 수험생은 12명. 음악병동이 있는 서울의료원에선 중증 수험생이, 남산 유스호스텔에선 가벼운 증상의 수험생이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3명의 수험생이 입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기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입원 중인 이곳 서울의료원 12층 병실에는 모두 6개 시험장이 준비됐는데요. 최대 11명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원래 5인용 병실이었던 각 시험장에는 침대 대신 일반 시험장과 동일하게 책상이 놓이고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이 2명씩 배치됩니다. 특기 시험 중에는 소음 최소화를 위해 병원 내부 방송도 중단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와 답안지는 소독 후 지퍼백에 밀봉된 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보내지고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 등이 끝나면 의료 폐기물로 소각 처리됩니다. 감독관들은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시험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 직후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수능 감독관 선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들은 서울 22곳 등 전국 113곳의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시험장까지 가족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 시 발열 검사에서 37.5도 이상이 나온 수험생들은 시험장 건물 안에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징계 절차를 앞두고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을 일단 복귀시킬 것이냐, 이걸 따져보는 법정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대검찰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욱 기자, 법원이 일단 오늘은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죠? 네, 이곳 대검찰청은 종일 긴장 속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오늘은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금 전 밝혔는데요. 그럼 내일은 나오는 거냐고 물었는데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낮 법정 공방은 1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당사자 대신 양측 대리인들이 나왔습니다. 당장 윤 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킬지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로 이른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 날을 따져보는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공익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이 대기 발령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 개인의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직무배제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각 징계 혐의, 특히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도 사실관계와 해석에서 충돌했습니다. 이미 장외에서도 그랬듯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는데요. 재판부의 고민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설명대로라면 법원의 결정이 내일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윤 총장이 모레로 예정돼 있는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끝으로 전국 59개 모든 지검과 지청의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총장 직무대리인 조남관 대검차장도 추미애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윤 총장은 일단 모레로 예정된 징계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도 모른 채 징계위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징계 서류 복사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명분을 앞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근거가 담긴 징계 청구서가 이미 전달됐고 그 외에 관련 서류는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되는 게 판례로도 인정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총장 측으로선 훗날 징계 결과를 놓고 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에 대비해 절차상 논란을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에 앞서 내일은 이번 징계 청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민이 많다는 심경을 밝혔는데요. 오후엔 침묵을 깨고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매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이지만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심각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라면서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 총리의 의견을 듣던 문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열린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듯 공직자로서의 기본 처신을 강조했습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통이 따르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직자 전체에 대한 원론적 주문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검사들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스르고 검찰 조직 지키기를 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의 충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한 대국민 당부도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엿새 만에 침묵을 깬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윤 총장 사수에 나선 검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사실상 추 장관에게 또 한 번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니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라는 청와대의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정무수석이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구의 한 조기축구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 한 무리의 남성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이 지역에 출마했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뛰었습니다. 정무수석 여기 축구하러 왔다 와. 코로나19에 정무수석 축구하러 왔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축구회가 먼저 해명을 내놨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명예회원인 최 수석을 초청했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오해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기 영상을 보면 회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축구 경기에 나섰고 최 수석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맞춰 최근 청와대가 방역 강화를 위해 전 직원에게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라고 했는데 이런 조치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비판은 정무수석으로서 야당과의 소통 문제로도 확대됐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최 수석이 방역을 이유로 면담을 거절해놓고 조기 축구에는 참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방역 수침 운운하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조기 축구의 회원보다 못합니까? 최 수석은 오늘 오후 청와대 항의 방문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지만 15분에 그쳤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최 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소홀함이 있었다.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인천의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싣던 화물차 기사가 차에서 추락해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석 달 전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도 남동발전 측이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겁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화물차 기사 이강조 씨. 지난 9월 오른쪽 눈을 다쳤습니다. 쓰러져갖고 발이 빠지면서 모서리 부분 오른쪽 눈을 부딪힌. 빗속에서 석탄재를 싣다 차 아래쪽으로 미끄러졌지만 병원도 가지 못한 채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후 기사들은 남동발전 담당자에게 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안전 계단과 추락 방지용 안전대 설치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번번이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이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들어온 답변은 내년서부터 이제 차츰. 남동발전은 공식적인 개선 요청이 없었고 일을 하다 다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설비 확충이 미뤄지면서 예고된 인재가 또 발생한 겁니다. 화물차 기사 신모 씨가 숨진 사고 현장. 4m 높이 화물차 위에 서면 몸을 제대로 펼 수조차 없습니다. 안전 계단이 없다 보니 노동자들은 미끄러운 차체를 밟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화물차 기사들은 이렇게 1m도 안 되는 좁은 화물차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항상 추락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 시간도 살인적이었습니다. 하루에 기본 14시간씩 차를 몰았고 많게는 20시간 넘게 일하다 보니 집에도 제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나가셨다가 또 하루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억울한 것까지 있으면 제가 그거는 아버지 못 보낼 것 같아요. 사고 당일에도 곧 쓰러질 듯 피곤해 보였다는 게 동료들 증언입니다. 너무 얼굴이 피곤해 보이셔갖고 눈이 감길 것 같아요. 좀 주무셔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사고 현장을 찾은 유족은 남동발전 측의 책임 회피 발언에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은 상참을 해주면 입장이 끝나는 입장이고 일단 그 하도급체에다 일단 떠넘기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협박성으로 느꼈어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며 안전관리 주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남동발전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동안 집에 있으라는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행을 갔던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한 번 대규모 이동이 진행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고된 재앙을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비행기로 650만 명 이상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저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비행기가 바이러스도 잔뜩 싣고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하늘과 땅에서 이동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어떤 이는 별일 없을 거란 자신감을, 어떤 이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Don't think that just because of COVID you can't travel, because you can always stay away from people and still enjoy where you're at. You know, because getting closer is a risk to everyone because you never know. Something is in the air, you never know. 여행객들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가정해 65세 이상 노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코로나 검사를 꼭 받으라고 보건당국은 주문합니다. You need to be tested about 5 to 10 days later, but you need to assume that you're infected and not go near your grandparents. 이미 검사소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일부 직장에선 연휴 때 여행 다녀온 사람들에게 출근 전 검사를 요구합니다. So now I'm back. So I do the test because I have to go back to work on Monday.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주 뒤에 코로나19 대확산이 현실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크리스마스나 새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Because we're entering into what's really a precarious situation because we're in the middle of a steep slope. 현재 병상에 누워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전국적으로 9만 1,000명을 넘겨 또 최고치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확진자 수가 400만 명으로 10월보다 2배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뉴욕시는 12월 7일부터 초등학교에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코로나 양성 판정 비율이 낮고 전염력도 덜하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에서 2살 배기 아이가 숨진 채로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엄마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다 아이 하나가 사라진 걸 알고 집을 뒤진 건데요. 출생 직후 숨진 아이를 2년 동안 이 냉동실에 방치해 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0일. 보면 맨날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었어요.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어 했더니 애가 이거 밥 아니라고. 과자가 밥이라고. 엄마가 그랬다고. 예, 그러면서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한 거죠. 사흘 뒤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은 43살 A씨가 7살 난 첫째 아이와 2살짜리 여자아이를 방임한 정황을 확인하고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열흘도 더 지난 27일 충격적인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들은 경찰이 집안 수색에 나섰는데 냉장고 냉동칸에서 2살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혼자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출생 신고를 하기 전 남자아이가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A씨가 친자식은 첫째 아이뿐이고 2살 난 아이는 친척집 아이를 봐주는 거라고 말해왔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니 동생이 있어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항상 동생이 있다는 걸 얘기했었는데 제가 묻고 난 다음부터는 말을 바꾸더라고요. 동생 없어요. 경찰은 A씨가 평소 다른 가족들과 교류하지 않았고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아 지자체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뿐만 아니고 그 오빠가 계신다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는 전혀 연결을 안 하고 그 혼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 상태인 A씨를 상대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걸 피해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울 강서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앞면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격에 차량 2대 모두 5m가량 밀려납니다. 차가 멈춘 뒤 가해 차량에서 남성 2명이 비틀거리며 빠져나옵니다. 쌩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크락션 소리와 함께 갑자기 꽝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다 보니까 이미 사고는 나 있고 난장판 돼 있고.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는 이미 근처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고 황급히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곳 터널을 빠져나온 뒤 인근 골목으로 약 300m쯤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낸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2차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도망을 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수한 건 아닙니다. 한참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주변 어딘가에서 했다는데. 터널 안 1차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고 연이어 재산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고가 나던 바로 그 시간에도 서울 시내 40여 곳에서는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했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네, 요즘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릴 경우 처벌하는 내용인데 프랑스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이 이걸 과잉 진압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음악 작업실, 한 남성을 따라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잠시 언쟁을 벌이더니 경찰 3명이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마구 때립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말려보지만 오히려 경찰은 최루탄까지 터뜨립니다. 경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람은 음악 프로듀서인 흑인 남성 미셸 제클러.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갔다가 경찰차가 있어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작업실로 돌아왔는데 경찰이 따라와 10분 넘게 폭행한 겁니다. Bien sûr, j'ai eu peur. J'ai un policier qui me braque, qui se cache. Qu'est-ce que ça veut dire ça? Les gens qui doivent me protéger me braquent. 프랑스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근 파리에서는 난민 텐트 철거 과정에서도 일부 경찰들이 난민들을 발로 차고 기자들을 때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따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는 보안법 반대 시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13만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순식간에 과격 시위로 변한 겁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고무총으로 맞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80여 명이 체포됐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보안법은 경찰의 얼굴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최대 징역 1년이나 6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입니다. 인권단체와 언론인들은 이 법안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Il faut élargir le débat, c'est de dire que en élargissant le débat, s'il n'y a pas de violence policière, on n'a pas besoin de filmer des policiers violents. 프랑스 정부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내년 1월 상원에서 보안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자, 올 들어 시중에서는 5만 원권 지폐가 사라졌다, 숨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찍어내긴 작년보다 더 찍어냈는데 한국은행 금고로 돌아온 건 역대 가장 적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5만 원권이 다 어디로 간 건지 노경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낮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인근 은행. 현금 인출기, ATM마다 5만 원권 인출이 어렵다고 써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진짜요? 10장이. 몰라요, 없다니까. 바로 옆 다른 은행 ATM도 오전까진 5만 원권이 인출됐지만 오후엔 불과로 표시됐습니다. 20만 원을 찾아보니 모두 만 원권으로 나옵니다. 5만 원권을 많이 필요해서 좀 빼려고 했는데 못 뺐어요. 최근에 번번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5만 원권 환수율은 25%.
4장 찍어 1장만 은행에 돌아온 셈입니다. 역대 가장 낮은 환수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40%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올해 만원권 환수율이 70%, 5천원권이 87%인 것과 비교해봐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대체 5만원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가장 큰 요인, 현금이 덜 쓰인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여파로 현금을 많이 쓰는 대면 거래, 즉 음식 숙박업이나 여가 서비스업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입금하는 5만 원권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금할 게 없어요. 빌려서 써오래요. 저는 9시에 저기고 전혀 안 돼요. 두 번째 요인, 불안하니 쟁여놓는다. 기업이든 가게든 코로나 위기 속에 보관이 용이한 5만 원권을 찾아 많이 쌓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초저금리 상황에 굳이 은행에 돈을 넣어둘 이유도 줄었습니다. 선진국들도 상황은 비슷해 코로나 이후 유럽의 지폐 환수율은 50유로 이하권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100유로 이상 고액권은 77%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금 거래가 언제 얼마나 있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 좀 이렇게 좀 현금 확보를 해둬야지. 이런 측면에서 예비용 수요가 늘었다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등 자금 추적이 강화되면서 5만 원권 일부가 탈세 등에 이용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지하 경제는 사회 투명성이나 조세 제도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형성된다며 최근에 5만 원권 환수율 급락과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류경진입니다. 요즘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열흘 뒤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법이 완화가 돼서 13살만 넘으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위험한 법 개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가 오늘 공유 킥보드 업체들을 불러서 18살 이상에게만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하남의 한 도로. 25톤 화물차가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아 킥보드를 몰던 50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급증해 작년에만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가 됐고 올해는 상반기 사고 수가 이미 작년 전체 사고 수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음 달 10일부터는 규제가 더 완화돼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을 안 썼을 때 내는 범칙금도 없어집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규제 완화 논리는 전동 킥보드는 전기 자전거와 유사한 만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물론 경찰조차도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이거든요. 단지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하나의 공통 분모만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를 정한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당한 법 개정이라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오늘 15개 공유 킥보드 업체를 불러 법 시행과 상관없이 6개월 동안은 만 18살 이상에게만 킥보드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말씀하신 연령상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16세하고 17세는 원동기 면허를 가진 경우에만. 국회도 이르면 다음 달 9일 법안을 재개정해 종전의 킥보드 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안전과 관련된 법을 반년 만에 2번 고쳐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국회와 정부 모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배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편의점 업체가 로봇을 배달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로봇 배달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이문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 건물. 도시락과 커피를 실은 로봇이 편의점을 출발합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속도를 줄이고 부딪힐 것 같으면 방향을 틀어 피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양보해 주세요. 무선으로 가야 할 층을 전송해 엘리베이터를 불러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문한 고객에게 전화합니다. 물품이 도착하였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해 주세요. 도난 방지를 위해 고객은 미리 전송받은 비밀번호를 로봇에 입력해야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달원은 보안상의 이유로 건물 입구에서만 상품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로봇을 이용하면 건물 내부 곳곳으로도 배달이 가능합니다. 로봇은 아무래도 기계가 최단 거리를 판단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에서 배달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 업체는 내년까지 이런 무료 배달 로봇을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건물에 입점한 편의점 300여 곳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음식 배달에도 로봇이 투입됩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하면 로봇이 식당에서 음식을 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고 아파트 단지 내를 이동해 해당 동으로 갑니다. 아직은 1층까지만 갖다 주는 수준이지만 업계는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배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5년까지 로봇 시장 규모를 20조 원까지 키우기로 하고 배달 로봇의 거리 보행 허용을 추진하는 한편 주차나 돌봄,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대변인을 포함해서 공보팀 참모 7명을 전부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중에 6명은 자녀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 전에 없던 인사 기조는 다른 부문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예지 기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젠사키 인수위 선임 고문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7명의 공보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30, 40대 여성으로 백악관 공보팀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Obviously, the female part is very noteworthy because Joe Biden himself has talked so much about how important he is that he elevate women to senior roles.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라틴계 흑인, 성소수자 등 다양성도 갖췄습니다. 사키 대변인 내정자는 역사상 가장 다양한 팀이라며 7명 중 6명은 어린아이의 엄마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성별과 인종이 다양한 미국 같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흑인 여성 카밀라 해리스 의원을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Because every little girl watching tonight sees that this is a country of possibilities. 여성을 전면 배치하는 인사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도 단행됐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는 인도계인 미국 진보센터국장 리라 텐더니, 미국 첫 번째 여성 재무장관에는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낙점됐고 국가정보국에서도 첫 번째 여성 수장이 탄생했습니다. 이 같은 파격 인사는 이번 대선에서 여성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큰 역할을 한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e're not going to forget about that agreement for the sake of an election, are we? And it's a class issue, it's a race issue, it's a gender issue. 곧 발표될 경제팀 주요 요직에도 성별과 인종의 다양성이 반영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바이든 내각의 여성 비율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백인 남성 위주의 여성 비율이 26%에 불과했던 트럼프 내각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 논란 자주 전해드렸는데 반대로 이웃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미화원이 암투병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 대표 명성태 씨는 최근 아파트 미화원 A씨가 암투병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대표들과 상의 후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협조를 구한다는 공지글을 올렸는데요.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반응.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시작한 글. 그리고 이어진 글에는 청소를 해주신 미화 여사님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도움을 드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한테는 정말 고마운 분이시거든요. 미화원 여사님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좋은 마음으로 글을 올리긴 했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너무 적은 인원이 동참해 주시면 어떡할까. 3일간 100만 원을 목표로 시작한 모금.
3일 만에 목표 금액을 훌쩍 넘는 344만 원이 모였고 모금이 마감된 후에도 성금은 계속됐습니다. 노인정에서도 기부도 해주셨고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십시일반 모여주셔가지고 한 130분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훈훈해서 미화원 A씨를 모르는 다른 단지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참여는 일단 하긴 했는데 너무 소액으로 해서 좀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울 정도로 주민들의 정성으로 모인 성금 약 400만 원은 감사패와 함께 미화원 A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좀 미안하신 마음도 있고 주민분들한테 고맙다고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고. 미화원 A씨는 오늘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저희 주민분들이 더 마음이 좀 따뜻함을 느꼈고요. 여사님께서는 꼭 치료 잘 받으셔가지고 꼭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사님 건강하십시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목이 아픈 귀에게 지금 필요한 건? 팬텀 메디컬. 팬텀 메디컬은 근육통을 완화시키고 목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해 견인합니다. 다디프렌드의 팬텀 메디컬. 파란 하늘이 계속 파란 하늘일 수 있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도록 랩. 오, 티켓 떴다. 놓쳤다. 한정판 제발. 또 놓쳤어. 그래서 막힘없는 결제. 카카오페이로 결제합니다. 결제는 카카오페이. 성구미 아가. 송정이. 식빵이. SBI 저축은행이 SBI 이니셜을 가진 여러분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1등인 당신처럼 힘이 되는 1등 저축은행. SBI 저축은행. 대본 안 읽어. 애드립이지. 인사 내가 먼저 안 한다. 나는 나쁜 아이다. 그래서 164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16대4 비율이니까 뉴트리온 라이프. 왜 피부가 좋아지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좋은 피부는 그냥 얻어지지 않으니까. 매일 빠져나가는 콜라겐을 비비랩으로 더하다. 갖고 싶으면 채워봐. 더 콜라겐. 비비랩 더 콜라겐. 시대가 변하는데 유산균만 제자리면 되겠습니까? 나 정우성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지시합니다. 유산균과 부활료로 대사산물까지. 시대에 맞는 장건강 이제 켜세요.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가 이 시간에도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경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먼저 국가정보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소위에 이어 오늘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은 표결에 응하지 않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뒤 경찰에 넘기는 내용입니다. 여야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립성 등이 확보되는 것 등을 전제로 해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이관하자라는. 국내 정보와 수사가 결합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50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거다. 민주당은 공수처법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오늘 또 강조했습니다. 일단 2일까지는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4일인 금요일에 법안 소위 논의를 시작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발도 거셉니다. 법사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아 오늘도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공수처법 결사 반대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관심은 예산안이란 말이죠. 여야 입장이 좀 좁혀진 겁니까? 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의 담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 그 규모는 여야 협상에서 정해질 예산 증감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정부안에 없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 예산에 넣으려면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거고 민주당은 뉴딜 예산 절반 이상이 이미 진행되던 사업이라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국민의힘은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 밤을 새서라도 2일 오전까지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이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환자보호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겉돌고 있습니다. 환자보다 의사의 눈치를 더 보기 때문인데요. 대체 누가 반대하는 건지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환자와 간호사를 불법 촬영했다 덜미를 잡혀 벌금형을 받은 한 의사. 3년 뒤 국립대 병원으로 옮겼는데 또다시 유사범죄를 저질러 옥살이를 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봤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많은 장소를 못 가요. 밖에서는 화장실 못 가요. 하지만 이 의사 여전히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4년 전 한꺼번에 여러 성형수술을 하다 과다출혈로 환자가 숨지는 상황을 초래한 성형외과 의사.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메스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잇따르자 의사 면허 규제 강화 및 범죄 이력 공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지난 2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사 면허 규제 강화에 대해 정부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과실치사 때 면허를 박탈하는 것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이후 논의에선 의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박탈할 건지 또 영구 박탈까지 이어갈 건지 갑론을박만 이어졌습니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정부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자율 설치부터 해보자는 입장을 밝힙니다. 논의 결과 수술실 출입구부터 CCTV를 설치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하되 공공병원부터 의무화를 추진해보자는 방향으로 그나마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회가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의료 3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의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관련 법만 수십 개가 발의돼 왔지만 여야의 쟁점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점점점인데, 자, 김현미 국토장관이 오늘 국회 나와서 한 말인데 밤을 새워서라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오늘 국회 출석한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 살 집이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한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전세의 문제는 아파트 같은 매물이 부족해서 발생했는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보통 1, 2인 가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가 21년과 22년에 일시적 공급이 줍니다. 그 그렇죠. 이유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6년에 대폭 줄었고 또 공공택지를 취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것들을 제일 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나 증서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을 한 셈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5년 전에 주택 인허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죠? 부동산 인허가 서류 절차에서 실제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평균 6,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것은 5년 전, 그러니까 전 정부가 부동산 인허가를 적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5년 인허가 물량이 76만 호인데요. 오히려 이를 정점으로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국토부 측에 물어봤더니 김 장관이 특정 연도를 지목한 건 아니고 흐름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연도 자료를 추가로 받아봤더니 2015년도에 비해서 한 60% 수준으로 부족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의 공급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자료 기준으론 앞으로도 신규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공급량을 어떻게 늘린다는 거죠? 여러 대책들이 나오겠지만 당장은 기존의 빌라나 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해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건데요. 적은 비기중이긴 하지만 놀고 있는 호텔을 개조해서 전월세 시장에 내놓겠다는 방법도 있는데 논란이 좀 있었죠. 마침 오늘 관련 일정도 소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다는 또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폭설문이라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N번째 주택 정책으로 집값 급상승 일으켜 호텔 거지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호텔 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게 전월세를 주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일 이제 공개를 할 건데요. 한번 가보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권은 일제히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문제라던 김 장관의 이전 발언을 지적한 건데요. 김 장관은 일단 내일 호텔 임대주택을 선보이고 시장 반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법사위원 된 최강욱 이해충돌 방지법은인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죠.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로 갔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늘 같은 당 김진애 의원과 자리를 맞받고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서 시당초 법사위 배정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자리 바꾸기를 통해 법사위에 들어왔는데 오늘 첫 상임위에 출석했는데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늦게나마 뵙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 좀 늦게 합류했지만 앞으로 하여튼 맡은 바 자리에서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쌓아오신 공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묘하게도 어제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작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최 대표를 법사위로 옮겨졌습니다. 정치권 논란이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시내 개시라며 사찰에 불을 지르고 코로나19가 유행인 와중에 대형 집회를 강행하고는 역학조사를 피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의 핵심을 망각한 일부 개신교 신도들의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실태와 그럼에도 이어지고 있는 자정 노력을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천마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 불교 총화종 소속인 이 사찰의 산신각은 지난달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단과 탱화가 있던 자리는 재만 남았고 건물 외부까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방화범은 40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한 1년 넘게 저희 사찰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인데 기독교 신자인 거죠. 계속 와서 방해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저희 불자들한테. 구속된 개신교인은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신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 뒤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여자인데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고 불을 질렀다고 얘기했거든요. 신의 계시를. 옛날에도 미수 한 건 있어요. 이때 조계종은 불교계를 대표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개신교인에 의한 사찰 땅밟기, 불상훼손, 종교 차별과 편향이 여전히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는 신자를 올바로 인도해 사찰 방화를 근절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성명 바로 다음 날,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긴 한 개신교 단체가 사과했습니다. 이웃 종교의 영역을 침범해 가해하고 지역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갈등은 한번 불을 붙으면 꺼지지 않는 갈등으로 계속 커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과를 하고. 그러나 개신교를 대표하는 대형 교파들이나 단체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부 상황이 대체 어떻길래 자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걸까?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개신교계 대학 앞. 중년 남성이 복직 촉구라는 피켓을 들고 석 달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 학교에서 파면된 신학과 손원영 교수입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한 개신교인이 경북 김천 개운사에 들어가 불상을 파괴한 회불 사건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사과의 글을 올리고 불상을 복구하기 위한 모금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교단 대신 나서서 사과한 겁니다. 교단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은 가르치면서 오히려 미움을 조장하는. 그러나 사과의 결과는 이단 규정과 파면이었습니다. 우상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우리 학교의 배경이 되는 한국그리스도교회 협의회에서 저를 이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기총에서 전광훈 목사가 저를 이단으로. 손 교수는 파면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겼지만 학교 측은 다른 건으로 재임용 불가 판정을 내려 강단 복귀를 막았습니다. 사찰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재임용 탈락 해직을 또 시킨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오히려 나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배제하고 비난하고. 다른 종교 그리고 내부 비판에 대한 일부 개신교회의 배타적인 태도는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반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던 성북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렸습니다.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한 8.15 집회 이후 1,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온 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 목사를 비롯한 집회 주도 세력은 사과는커녕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최근에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광훈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이 방화 사건하고 사실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 신념의 표현이 이웃들과 어떤 갈등을 초래하느냐에 따라서 반사회적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전광훈 목사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개신교 양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전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개신교의 특성이 이제 그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의 이야기니까 또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종교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과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 개신교가 내부에서부터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개신교 내부에서 반성하고 참회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불교계에서 정리한 개신교인의 사찰 방화, 불상 파괴 등 회불 사건 일지입니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회불 행위가 60여 건, 불교 자유 침해와 차별 사건이 500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운사 회불 사건 이후 손원영 교수가 사과하고 일부 교단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 뒤엔
지난달 사찰 방화가 있기까지 4년여 동안 개신교인의 회불 행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토대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어렵다고. 지난달 사찰 방화에 대해 개신교계 시민단체는 피해 사찰 복원을 위해 5천여만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달 초 국내에서 가장 큰 예장 합동 교단이 교회가 현장 예배만을 강행한 측면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개신교가 반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된 배타성을 내부의 변화를 통해 상호 존중의 태도로 바꿀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KT의 외국인 타자 로하스가 올해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같은 팀의 루키 소영준 투수는 신인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홈런, 타점 등 타격 4관왕을 차지한 올해 최고의 타자 로하스. 기자단 투표 결과 총점 896점 중 653점을 받아 양의지와 알칸타라를 제치고 KT 선수로는 처음으로 MVP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13승을 거둔 KT의 고졸 루키 소영준 선수는 압도적인 지지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옆에 있는 이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KT는 사상 처음으로 MVP와 신인왕을 동시에 배출했고 도루와 홀드까지 총 8개 부문에서 개인상을 휩쓸었습니다. F1 대회에선 차량이 두 동강 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드라이버는 화염을 뚫고 겨우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바레인에서 열린 F1 대회, 최고 시속 300km가 넘죠. 그런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벽에 부딪힌 뒤 화염에 휩싸입니다. 차가 두 동강이 났어요. 드라이버가 정말 걱정되는데요. 엄청난 불길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차는 박살이 났는데 그로장 선수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고 손에 화상만 입었다고 하네요. Hello everyone. Just wanted to say I am okay. I wasn't for the halo. Without it I wouldn't be able to speak to you today. So 그로장이 언급한 대로 헤일로라는 Y자 모양의 운전석 안전장치 덕분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년 전 도입 당시엔 운전석이 외부로 노출되는 F1 전통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하는데 설치하길 참 잘한 것 같죠? 수원FC의 승격을 이끈 안병준 선수가 K리그2 MVP를 차지했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MVP가 된 건 프로축구 사상 처음이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수능일에 있는 이번 주 심한 한파는 없겠지만 영하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기상청 예상기온을 보시면요.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예비 소집일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 평년 수준을 보일 텐데요. 하지만 수능일 아침에는 영하 2도로 약간 낮아지겠고요. 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얇은 옷을 겹겹이 챙겨 입는 등 보온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나 눈으로 인한 걱정 없이 하늘이 맑겠고요. 또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서 공기질이 청정하겠습니다. 단 차고 건조한 공기에 오늘 전남과 대구에는 건조특보가 확대되는 등 동쪽 지방의 대기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전국의 하늘 가끔씩 구름만 지나면서 낮 동안에는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출근길 대부분 지방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고 금요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0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단 하나의 취향. 이제 음악이 금융과 IT를 만나 안정적인 자산이 됩니다. 세상에 없던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하우.